3월 22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법률용어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리자, 부불금, 보장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하실 것 같은데요. 나름 대학도 나왔고 법률방송 기자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고 당연히 무슨 뜻인지 전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알 수도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용어가 우리 대한민국 법전에 버젓이 올라있는 법률 용어라는 점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법제처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어렵고 멀기만 한 법률 용어 쉽게 바꾸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합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법제처의 2018년 업무계획 보고자리입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이 밝힌 계획의 핵심은 차별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입니다. 그에 따른 또 소관 부처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과 입법 부분에 있어서 목리자, 부불금, 보장구, 앞서 앵커가 언급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들이 우리 법전에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목리자는 이익을 보는 사람, 부불금은 나누어 지급하는 돈, 일종의 할부금을 뜻하고 보장구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기는커녕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외계 용어가 우리 법령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법률 용어는 크게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등으로 나뉩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유독 법률 용어에는 일본식 용어와 표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필수 한자마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는 한자 깨나 안다는 사람도 해석 불가능한 한자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쓰다 보니 각종 법령의 문장은 더 꼬이고 꼬여서 읽어 내려가기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보면 전문 용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낯선 용어가 많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운 44.3%, 어려운 한자라는 답이 29.1%,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가 8.6%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나 처음 접하는 말이거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희한하고 어려운 말이 아직도 법정 곳곳에 들어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종사자도 10명에 6명 가까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일본식 그 표현이 많이 남아있고요. 아직도 좀 어려운 그런 법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판결도 전부 한글화되고 있으니까 전부 다 한글로 좀 바꾸면. 통상 특정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이른바 전문 용어도 많습니다. 의료계나 법조계가 대표적인데 철학, 인간 이런 단어처럼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목리자 같은 단어를 계속 법전에 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법률 수요자, 일반 국민을 위한 용어, 저희 법률방송이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석대성 기자의 리포트 보셨는데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혜숙 법제처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먼저 법률방송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법률방송을 통해서 저희 법제처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드려야 될 텐데 뭐 본격적으로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인지 사업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법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소수의 전문가나 공무원들 손에 네. 맡겨져 있어서만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손에 맡겨져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법령이 만들어지고 네. 또 그 법령을 적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그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께서 법령이 어렵다라는 대답을 하셨고요. 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용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복잡해서 그렇다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네. 이것을 일컬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라고 네.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100건 정도의 법률과 3,300건 정도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네. 합의 그러면 4,400건 정도 된다는 건데 아직도 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네요. 더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법령 중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고요. 네.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법령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고치는 작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법제처가 이 일을 책임 있게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바도 있지만 특단의 대책으로 네. 올해부터는 사전 정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어려운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 부처와 합의해서 각 부처에서 법령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법제처와 협의해서 어려운 용어가 위반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과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차단만이 또 능사는 아니고요. 네. 기왕에 만들어진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들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네. 작년부터 저희들은 4개년 계획으로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각 부처의 소관 법률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관 법률들을 대상으로 사후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같은 거 혹시 사례 같은 거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건설관계 법령에서 네. 어려운 한자들을 아직도 볼 수 있는데요. 사력이라는 사력이요? 말이 있습니다. 아, 네. 자갈이라는 뜻이고요. 아, 그리고 국어라는 국어요? 네. 그거는 또 무슨 뜻일까요?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자갈이나 도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애초 만들 때 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어려운 한자어들을 갖다가 만든 건가요? 그 전문가 중심으로 또 공무원 중심으로 법령안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급자 위주로 법조항을 만들었다는 네, 그런 부분이 말씀이네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뭐 일본식 용어 이런 것도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행선지 네. 라고 하면 우리말로 목적지라고 고칠 수 있고요. 네. 일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날짜 도장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날짜 도장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금방 네.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일부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일부인은 뭐 처음 들어보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네. 다 찾아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뭐 단어도 그렇지만 조항 문장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어렵거나 뭐
네, 맞습니다. 그 법령 문장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처음 읽어서는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을 1년으로 한다. 이것을 쉽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고치면 네.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문장들을 고치고자 하는 것도 저희들 네.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은 해주셨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네. 하는데 뭐 구체적인 뭐 플랜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차단에 올해는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전 차단의 방법으로 각 부처에서 법령을 위반하고자 할 때 저희 법제처와 협의해서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위반된 법령안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이 법령안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사전 정비, 사전 차단의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또는 어려운 용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의 작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법제처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려움들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와 협의가 잘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협의가 잘 되나요? 어떤가요? 부처들마다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제처 혼자만으로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관 법률의 담당 부처가 동의를 해야만 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무엇보다 부처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올해는 더욱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사업 관련해서 뭐 국민 여러분이든 아니면 각 부처든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은 국민들께서 법령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법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과제이자 또 소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법제처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요. 그래서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쉬운 법령 만들기에 적극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느끼셨던 어려움들을 저희 법제처가 개설하고 있는 어려운 용어 신고 네. 센터나 또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 사업이랑은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법제처장으로 계신 지 이제 10개월쯤 네. 되셨잖아요. 뭐 그동안 뭐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으셨고 앞으로 뭐 과제 꼭 해야 될 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법제처장으로 오기 전에 만 26년 가까이를 변호사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로 일을 할 때는 개별적인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제처에서 하는 일들은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고요. 또 그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 전부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느끼는 보람 또한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 생각해 왔던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하는 일과 네. 오늘
말씀드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체감하실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법제가 국민의 눈높이로 맞춰져 있고 그 적용의 결과가 모두가 수긍할 정도로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오신 김에 그 차별 법령 정비 사업 얘기도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예전에 변호사로 일할 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7급으로 판정이 가능하도록 성별의 차이를 없앴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 저희들이 살펴보면 아직 구석에서 서로 연동돼서 고쳐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법령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고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단어 말씀하셔서 갑자기 좀 떠올랐는데 그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내용 그 기본권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으로 돼 있던 것을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기본권 보장을 받아야 될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사람으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전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거는 꼭 해고 가야겠다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또 해석하고 정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들이 만족하실 만한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거 정말 뭐 취지와 명분 모두 다 좋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조금 미력이 남아 보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매숙 법제처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앞서 석대성 기자의 리포트와 김매숙 법제처장 인터뷰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화, 목요일 러투데이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기획을 통해 황당한 법률용어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가지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을 일컫는 고운말로 이 정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러면 정을 아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 뭐 이런 뜻일까요? 우리 형법에 이 정을 아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뜻으로 쓰는지 한번 보시죠.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정청탁이 확인된 강원랜드 입사자 226명 전원을 해고하기로 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만약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경우가 있다면 법적으로 배임수증죄라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형법에 이 배임수증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7조 1항에 배임수증죄 조항이 있는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 말이 어렵습니다. 한자를 뜯어보면 임무를 위배해 재물을 주거나 받는다입니다.
배임 수증제. 말이 어렵긴 하지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임 수증제 사망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가 그 표현입니다. 정을 아는 자, 사랑을 아는 사람, 로맨티스트라는 걸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물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황당한 해석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 법조문을 보여주며 무슨 뜻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어떤 말 같으신지 한번. 모르겠는데요. 어떤 뜻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이거 범인과 아는 사람의 뭐 재산을 몰수한다. 관계 있는 사람. 유명한 과자를 연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추측을 하면 범인과 초코파이를 아는 자의 재산을 못 산다. 네. 그렇게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범인과 좀 아는 사이? 범인과 아는 예상한 것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도무지 모르겠다, 감도 못 잡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정을 아는 자, 정을 알고 등의 표현은 사정을 알고, 정황을 알고, 즉 그 사실을 알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말은 범인 또는 범죄 사실이나 관련 정황을 알고 있는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뜻입니다. 정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알기 쉽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을 알고라는 표현은 지금도 별 문제의식 없이 스스럼 없이 법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알죠, 사실은. 그것도 있잖아. 선의 취득이다, 악의 취득이다 할 때 악의 취득이라는 게 정을 알고 취득한 걸 악의 취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민법에서.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정을 알다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만 파악될 뿐 그 유래도 뜻도 불분명합니다. 정확히 어디서 언제부터 유래했는지도 모르고 법전과 법정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정을 알고라는 표현. 정을 아는 자, 이 말을 사정을 아는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 바꾸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개헌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등 휘발성이 큰 조항들도 많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차기부터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 권한 자체는 상당 부분 분산했습니다. 먼저 상징적 조치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습니다.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 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헌재 재판관들이 호선으로 뽑도록 해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해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했습니다. 사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장 권한도 상당 부분 분산시켰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은 더 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것을 감사위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충분한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고 대통령의 조약 체결과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 등도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경우엔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선거 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췄습니다.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정 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지난 사흘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청와대는 오늘 오후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와 결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며 19분 동안 국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38번, 1분에 2번꼴로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원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법원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어제 오늘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고인 신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사이 소리 없는 서류 전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피고인 신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그제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법원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피의자 본인의 신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 기록 등 서류 심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류 심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는 모두 207쪽, 이 중 90쪽이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기재한 본문입니다. 나머지 117쪽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의 날짜와 액수 등을 표로 정리한 범죄 일람표입니다. 207쪽 구속영장 청구서는 박 전 대통령 91쪽보다 2배가 훨씬 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검찰은 또 1000쪽이 넘는 별도의 구속사유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쪽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 등 별도의 각종 첨부 자료와 신문에 대비해 만든 PPT 등도 모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다스가 누구 거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다스는 MB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엔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뉴스 정순영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불온서적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는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책을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영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온서적,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당시 국방부는 이 23권의 책에 대해 북한 찬양,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서적 등의 이유를 달아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는데 같은 해 7월 지모 씨 등 7명의 군 법무관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조치가 장병들의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냅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2009년 3월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 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 씨를 파면 처분합니다. 한마디로 법무관이면 법무관이지 왜 군 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느냐는 일종의 괘씸죄입니다. 지 씨는 파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참모총장은 2011년 10월 지 씨에 대해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 징계를 근거 사유로 2012년 12월 지 씨를 강제 전역시킵니다.
육군과 국방부 모두 일관성과 집요함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제 전역을 당한 지 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냅니다. 헌법 소원을 냈다고 군 지휘 계통이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지 씨의 주장입니다. 1, 2심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군인이 지휘 계통을 통하지 않고 외부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 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판단은 그러나 원심 재판부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헌법 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와 상관없다며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 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 청구권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헌법소원 제기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불온서적을 지정한 군. 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불온서적에 대한 국방부와 군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지금 입장은 뭔지 슬쩍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로스쿨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가 전화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변호사는 한 남성이 자신을 특정하고 사무실로 전화해 이혼 사건을 상담했는데 상담 내용이 부부 성관계 등 은밀한 내용이어서 성희롱을 의심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현직 판사였다며 법원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부패 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임수빈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으로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을 맡아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조직 상부에 반대하다 이듬해 1월 검찰을 떠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인권포럼과 함께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3월 2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